크게 두 개는 아니고 예, 무지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제가 갔던 칩스에 관련된 학회는 유명한 게 시스터 컨퍼런스라고 서로 둘이 이제 같이 가는 학회가 있는데 하나는 핫칩스고 하나는 쿨칩스입니다. 이름에 바로 나오죠. 핫칩스는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고속인 반도체를 추구를 하는 거고요. 쿨칩스는 로파워 쪽 저전력 반도체를 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핫칩스 쪽도 가서 논문 발표를 하고 쿨칩스 쪽에 가서도 논문 발표를 합니다. 어떤 때는 성능이 높아지고 어떤 때는 전력을 낮추고 근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로 크기, 그 다음에 소비 전력, 동작 속도.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이제 하나가 좋아지면 나머지 두 개가 조금씩 나빠지거나 아니면 두 개가 좋아지면 하나가 왕창 나빠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 우리가 성능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듀얼 코어니 쿼드 코어니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어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성능은 높아지겠죠. 같은 일을 여러 명이 하니까. 근데 거꾸로 보면 어, 칩을 여러 개를 한 칩 안에 코어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회로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는 거죠. 소비 전력도 하나만 쓸 때보다 실은 여러 개를 쓰니까 당연히 늦어지죠.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 두 개를 좀 포기하면서 가는 건데 그 밸런스를 트레이드 오프라고 저희는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잘 맞추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반도체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그 트렌드가 존재를 합니다. 즉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성능이 높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칩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0.6 마이크론 공정으로 반도체를 설계할 때는 게이트가 10만 게이트였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 정도예요. 학교에서 만드는.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2억 게이트 이상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집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나오는 이름이 고든 무어라는 분이 있죠. 고든 무어라는 분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를 만드셨어요. 18개월마다 반도체 칩 집적도는 2배로, 그다음에 2년마다 메모리 용량은 2배로 증가합니다. 근데 무어의 법칙이 굉장히 잘 지켜졌어요, 지금까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요 정도까지 개발될 거야라고 이제 회사마다 계획을 잡고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개월,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거를 만족시켰던 회사들은요,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족시키지 못한 회사들은요, 점점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아니면은 도시바,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만 유명하지만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있었죠. 대만에도 그 메모리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다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키몬다 같은 유럽 쪽 업체도 실은 망했죠. 그래서 유럽하고 대만하고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았는데 실은 무어의 법칙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바로 그냥 시장에서 탈락돼 버린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죠. 반도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이어가지고 상위 20개 회사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의 80%를 좌지우지합니다. 즉 그 얘기는 탑 20 안에만 들면 회사가 엄청난 회사가 되는 거죠. 탑 20 안에 드는 회사들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회사예요. 우리나라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탑 20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20개 회사 안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인텔도 있고 TSMC도 있고 그 다음에 퀄컴도 있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쉬운 거는 아니다. 엔비디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큰 회사가 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능은 높아지고 집적도는 높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고 반도체가 아주 일상에서 많이 쓰이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예, 어떻게 예, 점점 소형화가 되고 저가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반도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휴대폰 안에 들어있고 태블릿 안에 아니면 이 컴퓨터 안에 아니면 여러 가지 시계라든지 전자제품 그다음에 알람 시계 같은 곳에도 실은 전자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예, 뭐 모든 곳에 그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금은 쓰임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뭐 반도체를 빼고는 우리가 인류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됐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 내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어디다 투자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반도체 ETF 뭐 이런 무슨 지수 따라가는 그 종목들 있죠. 거기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연평균 한 10% 정도 이상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뭐 운이 좋아서 그중에 엔비디아나 뭐 그런 것들을 예전에 편입을 해놨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뭐 지금은 성장하는 게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죠. 갑자기 무슨 비트코인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가격도 실은 막 올라가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인류가 우리가 계속 발전하는 한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고 이 분야의 전반적인 회사 한두 개로만 보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지수들을 보면 이렇게 기업들을 묶어가지고 그 비율별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은 무조건 한 10% 정도씩은 즉 우리가 금리로 받는 이자보다는 한 3배 정도는 훨씬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복리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 투자금을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드리죠. 아마 제가 학생 시절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반도체 만드는 그런 ETF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을 겁니다. 왜? 그랬으면 연간 10% 이상씩은 이득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꽤 크다라고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그런 전자회사들의 그 반도체 쪽에다가 왕창 투자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실용화가 만들어졌는데 반도체 설계를요. 디지털 공학에서 여러분들 맨날 손으로 그리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포터스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보셨죠. 근데 반도체 설계는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CAE라는 말이 있고요. CAD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CAE는요. Computer Aided Engineering. 그 우리가 이제 코터스 같은 툴들을 이런 CAE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로 설계나 그다음에 회로 설계 다 하면 여러분들 웨이폼 시뮬레이션 하죠. 즉 분석과 검증 과정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코터스 같은 경우도요. 그 지금은 회로가 간단해서 그런데 좀 복잡한 회로들을 그리다 보면 얘가 스스로 알아서 최적화를 수행을 해줍니다. 즉 부울대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다 최적화가 안 됐는데 그냥 회로를 그렸어요. 그러면 얘가 컴파일을 하고 나면 최적화된 형태로 다시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개념을 잡는 거라 여러분들이 연습하느라고 부울대 수식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카르노맵도 공부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실은 나중에 회사에 가시면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이 회로 만드는 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대신 이게 뭔지만 좀 알고 계십시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설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 직접 회로를 뭐 그리고 뭐 그러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다 컴퓨터를 설계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를 하고 그 툴 자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 가격이 아닙니다. 뭐 50억, 500억 뭐 이 정도 단위예요. 그 정도 비용을 주고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아니면 다른 연구소나 학교든 그걸 살려고 하면 그 툴이 엄청나게 좋아야죠. 왜냐하면 뭐 회사도 그렇죠.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0억짜리 툴을 삽니다. 한 카피에 혼자만 쓸 수 있는 그러려고 하면 그 툴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제가 아마 석사 과정을 마칠 때쯤 행커투칩이라는 회사가 그 제품명인지 회사명인지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 회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떤 개념의 회사였냐면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내가 뭔가 좋은 알고리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행커칩 그 식사를 하면 그 옆에 냅킨 같은 게 있죠. 거기다가 그 아이디어를 써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 와서 출근해서 그걸 뭐 써놓은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그 툴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리고 만들어 버튼을 누르면 얘가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 줍니다. 되게 웃기죠. 근데 이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매트랩이라고 불리는 툴 보면 거기 시뮬링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닌데 실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그 유사하게 만들어진 툴이 존재를 합니다. 그 시뮬링크 보면은요, 와이파이 칩 만드는 거 되게 와이파이 그 알고리즘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맨 처음에 RF 단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요. 그 다음에 RF에 그러면 RF 신호를 어, 베이스밴드 신호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모듈을 또 가져옵니다. 뭐 이퀄라이저 아니면 어, 그 싱크로나이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베이스밴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FEC 오류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몽땅 가져와요. 그러고 나면 예, 다 블럭블럭블럭 여러분들이 심볼 가져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엮어주는 거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뭐 연결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선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누르면 얘가 진짜로 그 연결을 다 한 다음에 진짜로 연결을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알고리즘들 뭐 이퀄라이저에 뭐 특정한 알고리즘을 쓰고 싶은데 여기서 성능이 조금 안 나오네 뭐 그러면 이제 그것만 재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아침에 생각했던 어떤 알고리즘을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고 내가 다음에 뭘 하면 되는지 그걸 어, 어느 쪽을 집중적으로 설계를 하면 되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왜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기억나는 게 조문도의면 석사가의라는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침에 돌을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습니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인데 반도체 설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알고리즘이 생각이 아침에 탁 나는데 그걸 저녁에 해결하고 가면 되게 기분이 좋겠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CAE 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걸 진짜 반도체 칩으로 만들려고 하면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 즉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짜 내가 어떤 블럭들을 만들었는데 블럭의 위치들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최적화해서 지금 A라는 블럭에서 B라는 블럭으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A라는 블럭하고 B라는 블럭은 옆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선을 연결도 해줘야 되잖아요. 라우팅도 해주고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툴들을 우리가 CAD 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오아캐드니 오토캐드니 이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걸, 즉 여기 반도체 쪽에서 쓰는 CAD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설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툴들을 가리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는 반도체 설계 경험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CAE, CAD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경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힘을 들였든, 뭐 요즘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막 되게 많이 한다라는 느낌은 실은 잘 안 갔습니다. 오히려 예전에가 더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을 살짝살짝 받아요. 죄송하지만. 어, 예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많이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카이스트의 경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이덱이라는 반도체 설계 교육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교육 센터만 만들면 뭐 큰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툴을 가지고 설계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 툴 비용이 아까 몇십억에서 몇백억이라고 한 명 쓰는 분량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보통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서드 파티 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 연습을 해봅니다. 예전에 호주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설계를 하고 뭐 교육을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호주도 우리나라만큼 잘 살죠. 그리고 그때 왔던 호주에서 왔던 친구들이 되게 유명한 대학 친구들이에요. 한국 랭킹하고는 한국 강원대학교는 실은 천등 안에 드나요? 잘 모르겠네요. 뭐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듭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뭔가 배우고 가요. 왜?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짱이에요, 진짜. 왕입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배우려고 하면.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원이 많이 줄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덱에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어, 학생들이 반도체 설계 교육을 잘 진짜 상용 툴들을 가지고 받을 수 있게 그 비싼 상용 툴 회사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학교에 거의 공짜로 그 배포를 했어요. 쓸 수 있게. 왜냐하면 뭐 설득의 요지는 그거죠. 얘네들이 이걸로 다 배우면 나중에 회사 가서도 이 툴 밖에는 쓸 게 없으니까 니네 회사 매출이 올라갈 거야라고 회사들을 설득을 했죠. 그래서 회사들이 납득하고 설계 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계정들을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생들은 반도체 칩을 좀 만들어 볼 경험을 좀 가져야 되는데 반도체 칩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동부 같은 회사에 이들이 나중에 이런 거 만드는 인력이 필요할 텐데 학생일 때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되니 MPW라는 걸 진행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회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MPW를 진행을 합니다. 이 MPW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그랗게 생겼죠. 예. 근데 그걸 이렇게 조각 설계를 한 거를 안에다가 쫙 그리고 그다음에 조각 잘라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원에 요 나머지 부분 요쪽에는 실은 설계가 못 들어가죠. 그건 버려야 되죠. 근데 그런 요 조각조각 잘려지는 그 버려지는 부분 쪽에 학교에서 만든 작은 설계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걸 잘 작게 잘라 가지고 그 부분만 반도체 칩으로 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은 그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반도체 설계 경험을 진짜로 반도체 칩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진 인력을 학교에서 양성을 해 줍니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좋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운 좋으면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뭐 요 정도 주기로 어 그 MPW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덱에서 그걸 주관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이덱 같은 경우는 설계 툴도 그리고 그 진짜 설계를 하는 과정까지도 어 진행을 학생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자 중요한 얘기. 제가 학생들한테 반도체 쪽을 특히 설계 쪽을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박사과정일 때 박사과정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쪽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면 초봉이 1억이 넘어요. 뭐 대기업을 가면. 근데 보통 대기업을 갑니다. 예.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들은요. 인력이 매우 부족해요. 특히 반도체 설계 쪽으로. 왜? 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 년에 반도체 설계 경험을 갖춘 그 칩 설계 경험들을 갖춘 그 인력이요. 100 명에서 200명 정도 박사가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그 인력은요.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발생이 된 거죠. 왜? 회사는 많이 필요한데 실은 인력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데려가야죠. 그다음에 다른 중소기업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어 "이분들이 할 줄 압니다."라고 하면 경력직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 대학원에서 어 "얘가 내 후배인데 얘 이런 거 되게 잘해요."라고 하면 임직원 추천제를 이용해서라도 데리고 갑니다. 왜? 모르는 사람하고는 일 못 해요. 뭐 다 할 줄 안다고 그러죠. 근데 실은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검증이 된 사람들 특히 인제 뭡니까? 그 레퍼런스 체크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매우 좋아합니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이 중소기업하고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이 중에 누가 이런 칩들을 되게 잘 만들더라. 그러면 그 회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 친구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넣는 거죠. 그리고 실은 옮겨갑니다. 예. 뭐 이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부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뭐 네카라쿠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잘 안 뽑죠. 다 경력직 뽑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YG니 하이브니 뭐 이런 음반 회사들 같은 경우도 모집 공고 보면 다 경력직 뽑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회사에 들어가려면 경력을 어디 가서 쌓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쌓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실력을 자꾸 키우시다 보면 어 나중에 대기업에서 러브콜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첫 번째 취업하는 게 다들 중요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주는 곳보다 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디벨롭이 되는 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는 게 실은 더 맞다라고 제 생각에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 자체도 우리가 학생들이 전자공학과 취업률 높아요. 높은데 심지어 그냥 내가 원하면 뭐 취업 가능합니다. 뭐 연봉만 좀 낮추고 그다음에 직무만 좀 낮추면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고 하면 실은 좀 낮추면 어디든 다 가요. 근데 어 한 5년 정도 지나서 보면 이게 좀 뭔가 그 뭐라고 하죠? 예,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좀 좋은 회사에 가신 분들, 특히 직무가 대기업에서도 좀 노릴 만한 직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기업으로 옮겨 타요. 예. 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한 한두 명 빼고. 예. 본인들이 원해서 대기업을 안 가요. 예, 대기업을 가도 될 만한 실력인데 안 갑니다. 왜? 지금 있는 직장도 자기 마음에 드니까. 뭐 그런 친구들 빼고 대부분은 대기업에 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경우도 있어요. 그 PNS 다니는 친구는 원익, 뭐 여러분들은 원익이라는 기업이 잘 납득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소재 재료 쪽 대기업입니다. 뭐 그쪽은 워낙에 뭐 1조 같은 금액을 넘기는 게 너무 쉽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에요. 그다음에 LG 이노텍, 뭐 여러분 아이폰 많이 쓰시죠? 그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로에서 일하다가 어 LG 이노텍으로 옮겨간 친구도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초음파 그런 걸 진단 뭐 이런 걸 하다가 카이로 간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하게 초음파 같은 걸 하다가 현대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뭐 지방대죠. 지방 거점 국립대. 예. 그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어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 학부 때 대학원을 아니 대기업을 직접 가는 케이스는요. 10%도 안 돼요. 5%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어 석사를 마치면 한 20%쯤은 대기업을 직접 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80%는 대기업을 못 갑니다. 근데 못 가면 실패한 거냐? 아닙니다. 박사를 마치면 거의 60-70%는 대기업에 그냥 갑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대기업에 안 가는 겁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어 제 지도 교수님 밑에 석박사 학위를 받은 친구가 다 합쳐서 한 250명 언저리쯤 됩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하도 많아서. 예. 근데 어 나중에 한 제 지도 교수님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퇴직하시기 전이니까 퇴직하실 때는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다 합쳐도 파트타임 회사 다니면서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20 주년 할 때. 예. 근데 100 명, 200 명? 뭐 그 정도 사이였을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어 그 정도 분량의 한 2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어 예식장 외에 무슨 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저녁에 이렇게 빌렸어요. 그리고 뷔페도 실은 그 정도 인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오고 나서 보니까 300 명이 넘었습니다. 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인제 와이프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2 배. 거기다가 애들까지 인제 애기들도 있죠. 애기들까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뷔페 인원도 2 배로 늘리고 공간도 좁아 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어 나중에 명함들을 다 받고 나니까 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전엔 다른 회사에 있었는데 "너 요새 어디 있어?" "하이닉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른 회사에서 직무가 대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회로 설계 쪽 직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얘네를
대기업에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웃긴 케이스가 어 박사를 졸업한 친구였는데 회사를 때려쳤어요. LG 다니고 있다가 회사를 때려쳤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한 두 달인가 지나가지고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세 달 정도 이제 퇴사 처리되고 옮겨갔다가 세 달 정도 후에 다시 원래 회사로 원복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표 내고 나간 사람들 안 뽑죠. 뽑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뽑아요. 왜?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회사에 있을 때 다른 회사에서 오퍼 받고 갈 정도라고 하면 뭐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적응을 잘 못해서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뭔가 스카웃 같은 그런 좋은 제의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스카웃을 받아서 갔는데 갔더니만 처음에 약속했던 거하고 인력 구조가 좀 많이 다른 거죠. 그 작은 회사로 옮기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팀원들하고 뭐 그런 게 다 회사에서 확보가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사표 내고 글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있으면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세 달 정도 뭐 대표님이 이것저것 이제 꼬드겼겠죠. 뭐 우리 뽑고 있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 세 달 정도 보니까 아 여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LG로 넘어갑니다. 근데 웃긴 건 거기서도 받아줘요. 예. 왜? 반도체 를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은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속구를 던지는 왼손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스카우트를 해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능력이 검증된 설계자는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무수하게 겪은 반도체 설계자는요. 회사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캐드 전문 요원이나 시스템 및 설계 요원들은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어, 직업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공기업에도 가고 공무원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설계 쪽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 분야의 에이스가 됩니다라고만 판단이 되면 그건 뭐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도 아니면 뭐 또 다른 회사로 또 옮겨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되게 많이 줬죠. 근데 하이닉스 계신 분들이 짐을 싸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왜? 퀄컴 가면 훨씬 많이 받는데 뭐 나는 퀄컴 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왜? 가장 뛰어난 설계자들이 예, 회사를 이직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잡으려고 뭔가 또 다른 전략들을 세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가 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게 평생 직장인 거예요. 예. 연봉은 30대 중후반에 1억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연봉 인상률이 다른 회사랑 비슷하더라도 총액으로 보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진짜 전문가가 돼가지고 어, 상무급 뭐 이런 식으로까지 승진하게 되면 예, 여러분들이 아마 롤스로이스 같은 걸 타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대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보면 그런 의대는 좀 틀리죠. 뭐 70살이 돼도 병원 차릴 수 있죠. 의사들은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없죠. 운전도 오래되면 면허증 반납하라고 하는데 의사 면허 반납은 나이 든다고 반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건 자격증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실은 뭐 그렇게 되게 나쁘지는 않다. 예. 근데
저도 후회를 하는 게 학교로 온 걸 후회를 하죠. 아,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일할 거면 회사에 있지라고 생각을 가끔 하긴 하지만 학생들 보고 그러는 게 실은 저는 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보통 맨날 맨날 일하고 싶긴 하지만 예, 일하기 싫으면 놀죠. 근데 회사는 그럴 수 없죠. 그런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학교에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설계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친 고수가 되기만 하면 예, 근데 뭐 그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석박사 다 합쳐서 한 6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빡시게 뭔가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면 반도체 설계 쪽으로 진로를 잡아도 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PW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뭐 석사는 실은 어디서 하든 비슷비슷해요. 예.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근데 박사를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도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박사 졸업할 때까지 반도체 칩을 7개 정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 칩을 어떤 칩은 동작하는 칩도 있고요. 초기에 만들어졌던 칩들은요, 동작 안 해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실패도 해 보고 성공도 해본 그 경험들, 왜 실패했는지, 그다음에는 어떤 점들을 고쳐서 다시 성공하게 되는지,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은 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든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지방대를 나오든 뭘 하든 상관은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박사과정 갈 때는 조금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아까 MPW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덱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학교별로, 아니 그 MPW 회차별로 어느 학교 어느 연구실이 그 참여를 했는지 그게 쭉 리스트업 돼 있어요. 몇 년간. 할 때마다 그걸 계속 그냥 써 놓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연구실이 진짜 좋은 연구실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리스트에 반도체 칩을 만들어 본 횟수가 많은 그 연구실이 교수님이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실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예, 저처럼 막 반도체 설계 경험을 엄청나게, 물론 밤도 새 가고 뭐 집에도 잘 못 가고 그런 생활을 좀 거쳐야 되기는 하지만 예, 엄청난 경험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인제 문제는 그런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 다들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논문이나 뭐 그런 일하는 방법을 잘 체득을 하신 다음에 석사 과정 동안 실적을 쫙 만들으셔 가지고 그쪽 대학에서 그 연구실에 가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1.5 배, 많으면 2배 정도 되는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 교수님도 혹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우리 학교 나온 애가 아닌데 여기 좀 밑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얘는 진짜 되게 잘하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뽑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다음에는 그냥 승승장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제가 박사 과정을 졸업을 하고 저는 USC로 박사후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손해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는 남가주 대학 USC 잘 모릅니다. 예, 진짜로 잘 몰라요.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학교는 미스 코리아에 출전하는 미국 교포가 다니는 학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스 코리아 예전에 보면 USC 출신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어 USC는 뭐 그런 학교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EE 계열, 전기 전자 계열의 미국 대학 랭킹의 탑 10 안에 든 거의 한 7번째 정도 주로 합니다.
근데 일곱 번째 안에 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왜? UC 버클리, 스탠포드, 조지아텍 뭐 이런 회사, 이런 학교들하고 같이 겨뤄야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UCLA 같은 경우는 탑 20 정도거든요. 20등 안에 드는. 그래서 아, 이게 안 유명해서, 한국에서 안 유명해서 손해를 좀 보는 어, 곳이기는 한데 꽤 괜찮은 학교예요. 예. 근데 그냥 한 방에 간단 말입니다. 왜? 그분이 저 뽑을 때는요. 뭐 일단은 유명한 분의 추천장도 있긴 했지만 그분이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랑 친해서 그런 일이 없죠. 제 논문들 보고 아, 얘는, 저는 이쪽 분야에 뭔가 실전 경험이 되게 많구나라고 한 거고, 연구 실적이 좋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예, 뽑은 거죠. 뭐 제가 있는 동안에도 실은 예, 한국에서 많이, 뭐 전 세계에서 많이 그 포닥 요청이 그 교수님한테 많이 왔었는데 실은 거의 대부분 떨어졌어요. 왜? 연구실 캐파가 크지 않아요. 그분 혼자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대학원생을 한 대여섯 명 정도 규모에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닥도 한 명, 두 명 정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에 포닥하겠다고 이메일을 날라오는 건 거의 한 200통 가량 되고, 한국에서도 거의 20통 가량 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한 곳이죠. 그래도 고수들은 다 됩니다. 뭐 제가 고스란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 경지에 오를 준비만, 마음의 준비만 좀 잘 하고 있으면, 전문 지식을 가진 캐드, 전문 요원하고 시스템 및 설계 요원들은 정말 반도체, 그 우리 산업의 꽃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분야 쪽에 저도 꿈은 그렇죠. 요 분야 쪽의 학생들을 잘 키우면 성공한 케이스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지방대라고 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 제가 초빙하는 뭐 김동균 부사장님도 하이닉스 부사장님이죠. 충북대 출신이에요. 뭐 학연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 나만 잘하고 있으면 이 분야는 실은 왕이 됩니다. 자, 아침에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요. 1교시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11시까지 11시에 시작할게요. 들어오시는 분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켜고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실은 반도체를 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말 예, 뭐 거꾸로 뒤집어 세워놔도 예,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은 필요하고 예, 되게 좋아요. 진짜 제가 맨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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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매우 좋습니다. 근데 어, 다들 어플라이를 안 하셔가지고 예,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들이 좀 있으시니까 미래를 이쪽 분야로 좀 잡으셔도 실은 매우 좋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매우 매우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는 좀 어려워요. 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늘 밤새는 날에 연속들이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교수님들 보면 금방 알아요.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출근이 빠르고요. 예, 토요일, 일요일 날도 잘 나와 있어요. 뭐 배성현 교수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김도경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예.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다른 일에는 별로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게 완성되는 즐거움을 느끼는 뭐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그 뭡니까? ICT COG 관련해 가지고 요새 해외
사람들 보내거나 학생들 보내거나 하는 거 하면 제가 아는 분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레인지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또 경지에 오르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고수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예, 나이가 들어도, 실은 제가 아는 분들은 인제 은퇴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꽤 많죠. 모리스 마노 교수님도 그렇고, 퓨버 박사님 같은 경우도 거의 은퇴하실 때가 됐고, 그다음에 캄남 교수님도 78 이니까 은퇴하셨죠. 근데 그래도 영향력들이 매우 크기도 하고, 또 그분 제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죠. 그러니까 '아, 이게 좀 글로벌하게 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뭐 삼척에 있어도, 예, 연락 다 하고 요새 뭐 네트워크로 하니까요. 예. 다 됩니다. 그리고 어 같이 연구하자고 뭐 콜도 오고, 그래서 저도 인제 디지털 헬스케어 쪼끔 접고 뉴로모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좀 키우느라고 방학 때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좀 드리는 거. 저도 연구실에 학생들을 만들려고 하면 학생들이 뭔가 공부 안 하고 공부해 보고 관심 있는 하는 친구들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인제 두 번째 페이지부터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범용 IC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ASIC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인제 예전에 면접 보는데 어떤 친구가 "너는 회사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식스를 하고 싶어요. 아식을 하고 싶어요. 아식스를 하고 싶어요."라고, 아식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식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식스는 뭐지?'라고 면접관들끼리 이렇게 서로 도리도리한 경험이 있는데, 어 에이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식, 에이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범용 IC는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쓰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메모리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인텔 CPU 같은 것처럼 반도체 생산 업체가 회로를 직접 설계, 개발, 양산까지 해 가지고 사용자들은 여러분 CPU 살 때 어떻게 사요? 예, 가격하고 성능하고 비교해 보면서 내 예산에 맞춰서 사죠. 그죠? 예.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범용 IC입니다. 메모리도 그렇죠. '아, 요 정도 샀는데 이 정도면 쓸 만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나는 쪼끔 더 필요해.'라고 하면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사기, 그러니까 쪼끔 더 크게 붙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자기 목적에 맞춰 가지고 어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제품, 자기가 쓰고 싶어 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그와 같은 때 사용되는 게 요 범용 스탠다드 IC로 보시면 되고요. ASIC은요, 어 인제 어 내가 어떤 반도체 칩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기존에 상용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경우거나, 상용으로 나와 있어도 모디파이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즉 우리가 퀄컴에서 아니면 Arm에서 프로세서가 나오죠. 근데 그 Arm은 뭐 요즘은 인제 자기네가 직접 칩을 설계를 해서 팔겠다라고 인제 선언을 하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반도체 팹이 없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인텔 반도체 공장을 노리고 있죠. 저걸 인수하면. 퀄컴도 노리고 있죠. 요새 인텔 상태 안 좋아지니까 제조 공장을 우리가 가져갈까?'라고 하고 있죠.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에이직은 내가 뭘 만들고 싶은데 그게 현재 없어요. 그걸 딱 맞추는 게. 그러니까 주문을 합니다.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 쪽에다가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그 주문받은 업체에서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태로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주문자 생산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거의 맞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A식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주문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반도체 설계 업체가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한테 그걸 요청했던 사람한테 파는 그와 같은 용도를 우리가 A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계 회사에서 설계를 해요. 그다음에는 그걸 우리가 보통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설계를 하고 인제 그러면 직접 만들어야죠. 그러면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칩으로 제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주문자만의 아주 특정한 용도로 내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에 가장 잘 맞는 형태로 제조를 하는 거죠. 이걸 다른 회사에 갖다가 팔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은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풀 커스텀, 완전 주문형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탠다드 셀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죠. 3 학년쯤 되면 FPGA 다룰 수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FPGA로 설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특히 인제 전년도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면 뺐다가 또 전년도 학생들이 "아 이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FPGA를 살짝 넣기도 해요. 왜? 인제 여기까지 가면 난이도가 쪼끔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이게 "저 때문에 반도체를 포기하는 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데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한테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스스로 알아서. 예. 근데 자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완전 주문형이 있고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PLD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반도체를 만들 때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몽땅 다 설계를 하는 게 완전 주문형 방식입니다. 내가 설계를 할 때 트랜지스터 레벨로 몽땅 다 만들어. 자 근데요. 이게 유능한 설계자들이 많으면 이 방식이 되게 좋아요. 암이 그렇죠. 암은 ARM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요. 모든 과정을 풀 커스텀으로 만듭니다. 단지 칩으로만 안 만들 뿐이지. 그래서 저전력으로 굉장히 특화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칩을 어디서 씁니까?"라고 하면 태블릿하고 스마트폰 뭐 이런 모바일에서 많이 씁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쓰긴 하지만 왜? 저전력이기 때문에. 성능도 나쁘지 않은데 저전력이야.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암에 숨은 고수들이 되게 많아요, 저전력 설계 고수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존에 뭐 다른 애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다 직접 그냥 "저전력에 최적화해 가지고 만들 거야."라고 하고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인제 그런 저전력 제품들이 필요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암에서 개발된 것들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도 애플도 다 암 설계를 가져다가 사용을 퀄컴이 인제 그걸 기반해서 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실은 고수들도 많이 필요하고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 하이닉스나 TSMC나 삼성이나 뭐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 즉 칩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여기도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뭐 만들어만 준다고 만들어만 주는 공정 쪽 엔지니어들만 있는 게 아니라 회로 설계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10년 전에 소개를 할 때는 학교를 한번 오셔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하셨는데 여학생들이 실은 많이 공학 교육을 어려워하죠. 그래서 여성 엔지니어들을 초청한
저는 제가 말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회사분들을 자주 모십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그 그분을 모셔 가지고 특강을 한번 열은 적이 있어요. 그때 소개를 20 년간 하이닉스에서 낸드만 만드셨어요라고. 인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30 년째 낸드를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모든 공정에 대해서 어 낸드, 노아 같은 것들을 어 만드는 그 일만 그냥 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공정에 낸드하고 노아 타입을 다 만들어 본 분은 아마 이분이 유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초절정 고수죠. 근데 이분이 만들 때 트랜지스터 가지고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엔드, 오아, 노아, 뭐 낸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공정에다가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 형태로 기록을 해 놔요. 그러면 우리가 FPGA 레벨에서 여러분들 엔드, 오와 같은 개인 레벨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게 파운드리 업체로 가면 1대 1로 그 매치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매치를 뭘로 시키는 거냐면 이런 고수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파운드리 업체에 있는 고수들이 만들어 놓은 게이트로 서로 거기는 트랜지스터 레벨로 물리계층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논리로만 AND OR와 같은 부울대수 논리로만 돼 있는 거죠.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매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다 매치가 되겠죠,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매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스탠다드 셀이라고 미리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하는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에는 고수도 많고 그다음에 돈도 많고 그리고 어 뭔가 아주 특정한 용도로 최적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 풀 커스텀 완전 주문형으로 제작을 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 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거의 한 뭐 다 만들어야 되니까 1 년, 2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서 어 유능한 공정들이 있으니까 그 게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 커스텀 그다음에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 근데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다른 이름으로도 해요. 무슨 이름이냐면 세미 커스텀이라고 세미라는 말이 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완전히 주문형으로 풀 커스텀으로 만드는 대신에 이렇게 반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칩을 만드는 그와 같은 형태도 존재합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혹은 여기 그 표준 셀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걸 다른 말로 세미 커스텀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PLD라는 게 있죠. FPGA. 우리가 반도체 설계를 하고 FPGA에다가 마치 아두이노나 뭐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처럼 다운로드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그 FPGA 레벨에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 요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의 가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실은 중요하겠죠. 제조 비용. 우리가 늘 반도체를 아니면 뭔가 생산을 할 때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완전 주문형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몽땅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건 할 일이 많은 거고, 할 일이 많다는 건 또 거기에 필요한 엔지니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즉 코스트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개인 레벨로 설계해 가지고 RTL 레벨로 설계해 가지고 만들면 돼요. 인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순서회로까지 배우면 레지스터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고 하는 논리 단계로 설계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미리 그 반도체 회사에서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하고 서로 매핑만 시켜 가지고 설계만 하면 되니까 시간이 확 줄죠. 내가 모든 게이트들을 다 만들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FPGA 레벨에서 여러 가지 해 보고 동작이 잘 되면 그다음에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이걸 한번 의뢰를 해 보는 거죠. PLD는요. 내가 한번 설계를 했어요. 동작을 안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 디버깅을 하죠. 인제 회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컴파일하고 에러 나면 회로 고치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다운로드 했는데 동작을 잘 안 해요, 생각한 만큼.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수정을 계속 반복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인제 그러면 얘네들 차이가 뭐냐? 완전 주문형은 일단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니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는 기간은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인 단계까지만 설계를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PLD는 설계하는 기간은 뭐 두 개가 거의, 얘가 쪼끔 더 높겠죠. 근데 자, PLD는요. 즉 FPGA는 하나 가격이 500,000 원이에요. 내가 100 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500,000 원에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뭐 많이 사면 쪼끔 깎아 주겠지만 실은 그거밖에 안 되죠. 뭐 그걸 1000 개를 아니면 10,000 개를 만들어도 실은 한 개 만드는 비용의 1000배, 10,000배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개당 만드는 비용으로 보면 거의 플랫해요. 똑같아요. 근데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초기 비용이 풀 커스텀에 비해서 낮죠. 낮고 PLD보다는 쪼끔 높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FPGA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에 가 가지고 뭔가 또 웨이퍼에다가 그 회로를 새기고 그다음에 그걸 패키징을 하고 그런 단계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근데 어 이게 웨이퍼 한 판에 나오는 칩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만드는 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완전 주문형이나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처럼 FPGA가 아니고 반도체 칩으로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책 한 권을 만드는데 그걸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복사집 가 가지고 복사를 하죠. 10권 한다고 하면 뭐 그거 그냥 복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10,000 부쯤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쇄소에서 복사집이 아니라 뭐 복사 인쇄 같이 하긴 하지만 인쇄소에 가서 아예 이거를 인쇄하는 형태로 미리 다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쇄기를 돌려서 그걸 만들어 내죠. 왜? 그냥 내가 복사 한 권 복사하는데 10,000원입니다라고 하면 100부 복사 아니면 1000부 복사, 10,000부 복사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가격이 계속 그냥 곱하기가 되는데, 내가 인쇄를 처음부터 10,000부 합니다라고 하면 실은 개당 비용은요 더 떨어져요, 복사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렇겠죠. 품질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칩도 실은 인쇄하고 똑같습니다. 왜? 웨이퍼상에 회로를 그리고 그걸 어 계속 웨이퍼 만드는 건데, 내가 웨이퍼에 그릴 거기다가 집어넣을 회로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웨이퍼만 계속 교체하면서 그걸 계속 회로를 거기다가 새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 수가 늘어납니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습니다. 복사 인쇄하고 비교하면 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학위 논문을 예전에 이제 한번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쇄를 다시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학위 논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냥 한 10권 정도 할 거면 복사를 하고 제본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한 30권, 40권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네.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인쇄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걸 예전에 인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파일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인쇄하니까 복사 비용보다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 주문형보다는 완전 주문형이든 표준 셀 라이브러리 방식을 이용을 하든 내가 개수를 뭐 10,000개, 1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늘려나갈 거면 FPGA보다는 얘네들 비용이 코스트 그래프를 보면 완전 주문형도 한 12,500개 정도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000개만 돼도 실은 여기죠. 그러니까 10,000개 정도면 실은 가격이 역전되죠. 개당 가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칩을 우리가 보통 만들면 뭐 100개, 1,000개 뭐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휴대폰에 만약에 운 좋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개 아니면 뭐 10억 개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칩으로 만드는 게 훨씬 가격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완전 주문형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게이트들을 트랜지스터 레벨로.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무지하게 높을 수밖에 없죠. 기간도 길고. 근데 세미 커스텀 표준 셀 라이브러리를 방식을 이용하는 건 미리 그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확실히 초기 비용을 확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 즉 칩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수렴이 되죠. 왜냐하면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그 라이브러리 이용하면 그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 만들었어요라고 하면 그 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개수가 훨씬 많아지면 풀 커스텀이 확실히 유리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과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풀 커스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를 이용한 세미 커스텀,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쓸 수 있는 FPGA 레벨, PLD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에이직 기술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풀 커스텀으로 가면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수개월 정도면요 그냥 학교 정도에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고요. 암 같은 그런 프로세서라고 하면 거의 2년 정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기간도 되게 길죠. 근데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 훨씬 빨라지죠. 몇 주는 실은 진짜 작은 것들이고요.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좀 많은 회사라고 치면 몇 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와이파이 칩을 학교에서 예전에 만들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왜? 학교에는 학생들이 몇 명 없죠.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고 하면 공부하고 만들고 근데 일반 회사들 같은 고수들이 되게 많죠.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 본 그러면 보통 1년 정도면 다 만듭니다. 1년이 넘어가면 실은 그 회사 망할 확률이 높죠. 갤럭시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같은 경우도 1년마다 새로운 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1년마다도 못 만듭니다라고 하면 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PLD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컴파일하고 나중에 FPGA 저희가 표품 처리하는 것들 쓰시고 싶으신 분들 쓰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바로 다운로드 하는데 몇 초 안 걸려요. 네.
즉시라고 생각. 그리고 74 시리즈 같은 IC들도요. 예 그냥 보드에 꼽아 가지고 납땜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개발 기간이 즉시라는 거죠. 근데 양산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실은 되게 낮죠. 예. 그다음에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아니면 풀 커스텀인 경우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을 정말 뭐 몇천만 개 뭐 몇백만 개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려고 하실 때는 개수로 만들려고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유리하다. 근데 반도체 칩으로 만들면 설계 변경 자체가 진짜 안 돼. 뭐 칩으로 만들었는데 하드웨어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하는 게 많이 어려운데 어 세미 커스텀하고 풀 커스텀하고 그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 이용할 때하고 풀 커스텀 이용할 때하고 여기 보면 로우하고 베리 로우가 있죠. 이건 트랜지스터 레벨로 몽땅 다 만들어 버렸으니까 설계 변경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스탠다드 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세미 커스텀 방식의 경우에는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논리 레벨에서만 검증을 하면 되니까 좀 수준이 용이도 그 설계 변경이 오히려 조금 쉬운 그와 같은 단계가 됩니다. 이게 또 고수들이 보면 그렇게 막 되게 어렵진 않아요. 할 만해요. 예. 그다음에 성능 같은 경우는 요 풀커스텀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왜?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성능이 나쁩니다라고 하면 그 회사 엔지니어들이 접시물에 코를 박아야죠. 세미 커스텀으로 한 거보다 성능이 낮습니다라고 하면 그 회사 엔지니어들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스탠더드 셀 라이브러리 세미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실은 그래도 성능은 높게 나와요. 근데 PLD, 게인 어레이 뭐 이와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는 좀 그거보다는 훨씬 낮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IC 즉 뭐 74 시리즈니 뭐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들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전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에이직의 설계 과정인데요.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PT를 잘못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는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백엔드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파운드리 업체까지 갈 일이 없이 그냥 반도체 제조 기술하고는 독립적으로 그냥 만들어 볼 수 있는 단계고요. 요 백엔드 과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기술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 프론트엔드라고 불리는 요 과정에서는 하는 게 사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C나 파이썬 아니면 다른 언어들 시뮬링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동작 레벨에서 검증을 한번 해 봐요. 얘가 잘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논리 시뮬레이션을 해 봅니다.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 보고 C나 파이썬으로 만들었더니 잘 동작하네. 그러면 인제 그다음부터 어 RTL 레벨 설계에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들은 스키매틱으로 그렸지만 VHDL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쉽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웨이폼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죠. 다 됐어요. 그럼 FPGA 다운로드한 다음에 설계 검증, 논리 합성하고 설계 검증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론트엔드예요. 그다음에 백엔드는요. 자, 여기까지 설계가 다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진짜 반도체 칩으로 만들고 싶어요. 돈도 있고. 그러면 이 설계를 가지고 디자인 하우스하고 파운드리 업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로 가면 파운드리 쪽으로 안내를 해 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 주냐면 우리가 보통 스탠더드 셀 라이브러리를 많이 씁니다라고 하면 이 개인 레벨 설계를 직접 할 수도 있고 거의 스탠더드 셀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미리 반도체 회사에서 제조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IC들 그 게이트들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라고 하면 우리가 VHDL 혹은 여러분들이 스키매틱으로 그려 놨던 거를
거기는 논리적으로 AND는 이런 동작을 하는 거야라고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트랜지스터로 만들게 되면 이게 다 메탈이니까 이게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응답 시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시간 타이밍에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FPGA 레벨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값을 받아다가 쿼터스 툴에서 AND 게이트 뭐 아니면 익스클루시브 뭐 얘네들 통과 속도 얼마입니다라고 다 값을 다 세팅을 해 가지고 타이밍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제 실제로 물리적인 개인 레벨로 바꿔 게이트들을 치환을 해 주는 겁니다. 내가 AND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조회사에서 미리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 AND 게이트,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AND 게이트하고 서로 바꿔 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사람이 직접 하는 거 아니고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매크로로 쫙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오겠죠. 나오면 시뮬레이션 합니다. 반도체 설계하시는 분들은 다 간이 콩할 만합니다. 뭐 하면 할 때마다 계속 시뮬레이션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 가지고 맞는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요. 만약에 맞았어요. 그러면 레이아웃을 설계를 합니다. 즉 내가 어 A라는 모듈에서 B라는 모듈로 데이터를 옮기는 거면 A 모듈하고 B 모듈하고 위치를 잡아 주고 그걸 우리가 plac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선들끼리 선을 연결을 시켜 줘야 되죠. 배선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라우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이아웃, PNR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설계가 완료가 되겠죠. 여러분 스키매틱 하듯이 그걸 선으로 다 어느 위치에다 놓고 선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거를 다 맞춰 주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설계를 한 다음에 또 시뮬레이션 합니다. 타이밍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논리 시뮬레이션도 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까지 잘 맞아지면 그때는 인제 칩 제작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칩이 나오면 또 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보드에다가 놓고 이 칩이 잘 동작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가지고 또 검증을 하죠. 그래서 그 검증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주문자한테 그 칩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주문자가 그걸 자기 제품에 집어넣어 가지고 물건을 세트로 만들어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아마 삼성전자의 이슈 중에 하나는 그걸 거예요. 예. 그 엑시노스를 빨리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퀄컴 칩을 대체를 지금 애플도 퀄컴 칩을 안 쓰고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애플도 못 하고 있는데 삼성도 계속 하고 싶은데 못 하죠. 근데 거기까지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실은 어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퀄컴 칩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라고 하면 실은 가격도 훨씬 싸질 거고 그러면은 휴대폰 가격이 떨어지기는 아마 쉽지 않겠지만 삼성전자의 매출 이익이 확 늘어날 수 있죠. 그다음에 퀄컴 쪽에 내든 로열티 같은 것도 줄여낼 수가 있으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좋은 세트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만드는. 일단은 조선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도 요새 굉장히 방산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전투기도 있고 그다음에 LCD 같은 모니터 부분도 있고 디스플레이 파트 쪽 그다음에 휴대폰 세트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잘 설계만 해낼 수만 있으면 실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은 인력 공급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 인력이 수가 부족해요.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데 실은 또 어떤 분들은 회사를 창업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인제 삼성도 삼성전기에서 만든 그 카메라 모듈을 사용을 하죠. 근데 어떤 회사가 카메라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삼성
그 휴대폰에 그걸 납품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다가 인제 삼성 SDI에서도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을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다른 중국 회사들 쪽에 카메라를 납품하다가 점점 크기가 좀 작아졌는데 R&D를 좀 등한시한 거죠. 늘 탑 티어가 돼야 됩니다. 최우수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건데. 자, 그래서 결론. 오늘 아침의 결론. 어 프론트엔드가 있고 백엔드가 있다. 프론트엔드는 반도체 제조 기술하고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듯이 FPGA 레벨에서 설계 검증하는 거 과정까지를 우리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백엔드 과정 같은 경우는 인제 진짜 어 FPGA 레벨에서 모든 검증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 보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라고 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잡설이 좀 많긴 했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